네, 안녕하세요. 내일경제 월거월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예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엔비디아 GTC 행사를 참석하느라 방송을 라이브가 아닌 이런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녹화를 3월 12일 현재 녹화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 주제는 지난주에 조금 화제가 됐던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의 소송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래서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파국을 맞은 이유라는 제목이고요. 특히 오픈 AI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부제로 이 오픈 AI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뒤에는 이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의 여러 그 거물들의 어떤 그 충돌과 욕망이 있는지를 오늘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거의 내용을 보시면 뭐 한편의 드라마, 기업 드라마라고 하네요. 기업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AI를 만들고 AI를 연구하고 AI를 학습시키는 데는 인재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가 만들어지고 지금 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소송하고 샘 올트먼을 소송을 하는 거에는 이런 인재 쟁탈전이 배경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아니죠. 이번 달 초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와 그 CEO인 샘 올트먼을 소송을 했다. 즉, 오픈 AI는 인류 전체의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데 지금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종의 자회사가 되어서 그 발전시킨 기술을 한 기업, 한 대기업의 독점적인 기술로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설립 취지에서 어긋난다.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오픈AI와 창업자들이 불과 며칠 후에 이런 식으로 반박문을 자기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양측의 어, 어떤 여론전과 법적인 소송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들이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이 AI가 어떻게 발전돼 왔고 이 회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인물로 보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그 딥러닝계의 핵심적인 어떤 인재들이 어떻게 그 대기업, 테크기업, 구글, 뭐 오픈 AI, 테슬라로 이제 영입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물들이 어떻게 서로 어, 이제,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시작은 2012년에 알렉스넷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알렉스넷은 이 알렉스 크리제스키라고 하는 연구자가 자신의 그 인공지능에 붙인 이름인데요. 이 2006년인가요? 8년, 6년부터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이분이신데요. 페이페일이라고 아마 이제 AI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교수님이 그 이미지넷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그 인공지능 연구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과연 인공지능으로 이 고양이와 이 개를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2012년만 해도 이 컴퓨터, 즉 인공지능이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정확도가 높지 않았죠. 그런데 2012년에 이 알렉스 크리제스키가 당시에 이제 제프리 인턴 토론토대 교수의 제자였고 일리아 수츠케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이 세 명이 이제 공동으로 논문을 쓴 건데 저희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딥러닝으로 그 인공신경망을 구성해서 그걸로 GPU를 통해서 그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시켰고 그 학습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걸 했더니 정말 기존의 모든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아주
높은 성능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는 논문이고, 이 논문을 가지고 이 대회에서 참여를 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스넷이 우승했다는 소식은 실리콘밸리와 이 컴퓨터 공학 업계, 그리고 이런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 그 의미와 그 가능성을 바로 알아본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CEO, 공동 CEO였던 레리 페이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리고 당시에 페이스북의 CEO였던 머크 저커버그, 그리고 중국 기업 바이두의 CEO였던 로빈 리,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제일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힌튼 교수를 채용을 했죠. 정확히는 채용은 아니고 힌튼 교수가 창업한 스타트업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영국에 만들어졌던 딥러닝 스타트업 데미스 아사베스의 딥마인드를 인수를 했고요. 이거를 보고 이제 중국의 바이두의 로빈 리도 당시에 그 스탠포드의 이제 AI 교수였던 앤드류 교수를 채용해서 바이두의 이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을 맡겼고, 마크 저커버그도 얀 루쿤 당시 이제 뉴욕대 교수를 채용해서 이제 AI 연구소를 설립했고, 지금도 이때 만든 이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의 메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젠슨왕은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사실 이 딥러닝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딥러닝 연구자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서 이 인공신경망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 연구자들 사이에서 우리 GPU가 어떤 수요가 있구나, 그런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걸 해서 이미지넷 대회에서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젠슨왕 CEO의 말에 따르면 2012년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픽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알면서도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네, 일론 머스크, 당시 테슬라 CEO였죠. 물론 그때 스페이스X의 CEO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글이 인수한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딥마인드는 2016년 우리나라에서 구글의 알파고와 이 대국을 했을 때 그 만든 회사인 딥마인드의 CEO입니다. 당시에 이제 2016년에 한국에 와서 이세돌과 이길 자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 한국의 취재진들이 많이 갔었는데요. 그만큼 천재적인 사람이고, 이 구글이 이제 진짜 이 딥마인드를 인수함으로써 한 단계 AI 경쟁에서 훨씬 앞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도 이 딥마인드를 아주 개인적으로 인수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뭐 일론 머스크한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기도 했고, 구글이 워낙 큰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딥마인드를 이 레리 페이지에 구글에게 빼앗겼는데, 2015년에 머스크의 이 캘리포니아에서 머스크의 생일 어떤 파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절친인 레리 페이지와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을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레리 페이지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것이고, 사람이 점차 기계의 몸을 가진 인공지능에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는 반대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우리의 육신과 그런 걸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이후 두 사람이 의의를 향해서 영영 만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기사로 쓴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아마 이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딥마인드와 그다음에 여러 AI 회사들을 구글의 레리 페이지한테 뺏겨서 조금 기분이 상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싸움에서 크게 의의를 상한 후에 나도 딥마인드 같은 회사를 직접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일론 머스크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초기 투자 기업인 기업에서 CEO를 하고 있었던 샘 올트먼, 지금의 오픈 AI CEO입니다. 그도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높게 보고 있었고, 자신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머스크에게 다가와서 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같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그 연구소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론 머스크는 그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을 위한 돈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샘 올트먼은 역시 이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역시 막 떠오르는 그 스타트업의 CTO를 맡았던 그렉 브록먼을 영입을 해서 이렇게 세 사람 체제로 세 사람이 어떤 리드를 해서 이 오픈 AI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어, 실리콘밸리의 이제 거물들이 이제 초기에 어떤 투자자는 아니고 약간 기여자로서 이 설립을 했고, 오픈 AI는 이런 식으로 어, 한 기업이 아니라 구글이나 뭐 같은 한 기업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AI를 연구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의 비영리 기관으로 아예 설립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진짜 오픈 AI 설립에 아주 진심이었고, 정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이용해서 오픈 AI 설립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알렉스넷 논문에 참여한 아주 유명한 연구자인 일리아 수츠케버를 구글에서 빼와가지고 이 오픈 AI에 데려갔고요. 그다음에 스탠포드대에 아주 유명한 페이페이리 교수 밑에 있던 연구자인 안드레이 카파시까지 자신의 이 오픈 AI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에 정말 투자가 아니라 진짜 완전 기부를 8천만 달러나 했고, 이 오픈 AI는 그때 그레그 브록먼이 요슈아 벤지오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3대 석학이라고 불리는 그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지금 AI 업계에서 이런 AI를 연구하는 최고의 연구자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입한 연구자들이 지금도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박문을 쓸 때 공동 집필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오픈 AI 같은 비영리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고 엄청난 그 돈이 넘쳐나서 주체를 할 수 없는 구글 같은 회사는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돈을 못 버는, 심지어 뭐 테슬라도 어렵고 오픈 AI 같이 비영리 기관은 더욱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15년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1억 달러를 모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글이랑 페이스북과 경쟁을 하려면 10억 달러는 필요하다. 내가 10억 달러를 주겠다.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은 내가 나머지를 대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떠난 후에 어떤 이메일을 보냈냐면, 이 AI를 연구하는 데는 뭐, 100 밀리언, 1억 달러도 충분하지가 않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구글과의 경쟁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AI를 학습을 시키고 이것을 그 수많은 연구자들을 월급을 주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이렇게 비영리관으로 두지 말고 우리 테슬라로 흡수를 해서 이 영리 기업인 테슬라 안에 넣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당연히 샘 올트먼이나 그렉 블록먼 같은 젊은 사람들은 머스크의 이런 주장을 거부를 했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당시에 테슬라가 사실 좀 불안한 기업이기도 했고, 또 한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오픈 AI의 그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그다음 아니면은 이제 테슬라에 가면은 결국에 어, 일론 머스크한테 이게 흡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로 흡수를 주장한 머스크의 이 주장을 거부하고 비영리 기업으로 남아있기로 했고, 결국 오픈 AI와 일론 머스크는 갈라서게 됩니다. 2018년 2월 일론 머스크가 의장에서 물러나고, 테슬라는 이제 자체적으로 AI를 연구하고 AI 연구를 위한 데이터 센터 이런 거를 구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당시 오픈 AI에 있던 안드레시 카파시를
테슬라로 영입해서 자율주행 연구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8년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오픈 AI에 뭐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다급하게 자신이 손을 떼고 테슬라 내부로 연구를 하기로 옮겼을까요? 왜냐하면 2018년은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모델 3, 그러니까 지금의 양산형 테슬라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거를 생산 효율을 높일 때 거의 파산 1개월 직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돈이 없고 일론 머스크 본인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 오픈 AI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사실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테슬라를 합병을 시켜서 좀 유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 공동 창업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서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뭐 창업자,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창업자이면서 아빠라고도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떠난 후 오픈 AI는 혼자 남았습니다. 돈을 대기로 했던 사람도 떠나고 그리고 오픈 AI라는 이름까지 지어준 이 일론 머스크가 떠난 후에 오픈 AI는 홀로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 올트먼이 당시에 자기 자신이 잘 알던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받았고요. 여기 비노드 코슬라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실리콘밸리의 투자자 이 사람을 영입을 해서 660억 투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리드 호프먼이라고 하는 역시 링크드인을 창업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한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을 역시 투자자 겸 이사회의 멤버로 영입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끌어들여서 투자자로 삼은 거죠. 당시에 1.2조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 1.2조 원이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그 GPU의 그 파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그런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그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의 애저 클라우드로 이 오픈 AI한테 공짜로 쓸 수 있게 뭐 공짜는 아니죠. 네. 투자금을 이제 직접 돈으로 주는 대신 이 애저 클라우드 사용료로 주는 거죠. 네, 사용으로.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그 클라우드의 어떤 운용료 그리고 기회비용을 따지면 진짜 1.2조 원을 내는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 없이 이 오픈 AI에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에 집중을 하면서 오픈 AI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떠난 후 혼자 남아서 더 강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떠나고 당시에 이제 GPT-1이 등장했고요. 샘 올트먼이 Y 콤비네이터의 그 사장의 겸직을 멈추고 아예 CEO로 와서 완전히 이제 오픈 AI 운영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GPT-2 공개되고 달리라고 해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이 공개됐고 2020년 6월에 GPT-3가 공개됩니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 GPT-3만 해도 정말 뛰어난 그 LLM으로서 그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업계 외에서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고 이 2022년 3월 이 달리2가 공개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도 진짜 엄청난 수준으로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빨라진 거죠. 근데 이 배경에는 뭐 많이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그 파라미터를 늘리고 수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성능이 좋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2022년 11월에 챗GPT가 공개되고 이 챗GPT가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의 사람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서야 챗GPT가 뜨는 걸 보고 xAI라고 하는 자체적인 인공지능 회사를 다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부상한 걸 보고 내가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걸 만들었는데 너무 후회하게 된 거죠. 네. 그 일론 머스크의 속마음이 어떻을까요? 뭐 이거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한 CNBC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오픈 AI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픈 AI를 정말 만들었고 여기에 많은 애정을 쏟았지만 공동 창업한 이자 젊은이들의 이 젊은 자들의 그 반대 때문에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가 아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비유를 하자면 차버린 연인이 헤어졌는데 너무 잘 되거나, 그리고 버리고 간 아들이 혼자서 성공을 했거나, 뭐 이런 거랑 좀 심정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일론 머스크의 어떤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 감정을 바탕으로 떤 노림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가 처음에 그 만들어졌던 그 철학과는 다르게 오픈 소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은 일단 공개적으로 어, 이제 연구되어야 한다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 않고 정말 폐쇄적으로 가고 있다는 여론전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법률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오픈 AI의 좋은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좀 빼내려는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소송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인데, 이미 여러 정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인공지능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런 여론을 좀 만들어가면서 어, 이제 규제하는 정부들이나 당국에서 이거를 좀 오픈 AI를 좀 불리하게 만들어가려는 그런 이슈 제기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오픈 소스를 안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샘 올트먼이 이제 찍어둔 사전을 좀 고친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오픈 AI라는 로고가 있었는데, 그 로고를 이제 약간 포토샵을 해서 크로스드 AI라고 이거를 이름을 바꾼 다음에 자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약간 조롱하는, 풍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12일에는 자기가 만든 그 아까 XAI라는 회사의 그 챗봇인 그록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XAI의 그록이 오픈소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너의 그 XAI의 그록도 오픈소스로 안 하면서 왜 이 오픈 AI한테는 오픈소스로 하라고 주장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XAI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통해서 오픈 AI를 좀 끌어내리고 자기한테 좀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노림수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픈 AI가 너무 이제 폐쇄적이고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에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오픈 AI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냐면, 어떤 개방적인 AI를 연구한다는 것이 꼭 오픈 소스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물을 뭐 돈을 내서 쓰든 어떤 내용을 공유하든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오픈, 어떤 개방적인 인공지능 개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이동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말씀드렸던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회사가 그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을 하니까 구글이 2014년에 이 제프리 힌턴 교수와 일리아 슈츠게버를 통째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2014년에 딥마인드와 그 안에 데이미안 하사비스를 인수해서 회사로 데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 데이빗 그로먼과 데이, 좀 잘못 썼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회사가 이제 구글에 간 일리아 수스케버랑 그 다음에 스탠퍼드대의 안드레 카파시를 오픈 AI에서 데려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그 트랜스포머 논문이라고 이제 구글에서 내놓은 아주 중요한 논문이 있는데, 8명의 연구자들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지금의 저희가 쓰고 있는 챗GPT 혹은 생성형 AI의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논문인데, 이 논문을 쓴 8명의 연구자들은 한 명을 빼고 거의 다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만큼
이 트랜스포머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스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다 창업을 했고 오직 한 명만이 2021년에 오픈 AI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안드레스 카파시라는 이 스탠퍼드대에서 와서 오픈 AI로 갔던 인재가 테슬라로 갔다가 다시 오픈 AI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퇴사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여론전을 하는 것도, 그리고 샘 올트먼이나 오픈 AI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 빼내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AI 연구자들을 데려올 것인가, 뭐 월급을 많이 줄 것인가, 주식을 줄 것인가, 아니면 창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명분, 오픈 소스와 폐쇄적인 소스였던 그런 대결에서 그 명분을 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력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GTC 2024에 참석을 하는데 이번 주에 그 수요일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트랜스포머 논문 연구자들이 모두 GTC 2024에 옵니다. 네, 젠슨왕 CEO가 그 논문 저자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본인이 세션을 진행하죠. 이번 행사에서 가장 모두들 관심을 가지는 행사입니다. 뭐 사실 뭐 대단한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적인 AI 연구의, 그리고 소프트웨어 연구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논문이고, 그걸 쓴 사람들이 GTC 2024에 다 모였다는 것이 좀 재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GTC 2024에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XAI의 임원들이, 아주 높은 고위 임원들이 참여하고, 당연히 연구자들도 여기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와 뭐 나중에 유튜브로 자세하게 이 취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방송이 저희한테 투자해주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벌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픈AI를 주변으로 이제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오픈AI가 엄청 잘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뭐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 잘 되면 미국은 무조건 소송당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소송을 했다는 거는 오픈 AI가 어떤 기술 경쟁이나 인력 경쟁에서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고, 오픈 AI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구글과 테슬라 아직 오픈 AI에 미치지 못했고, 이렇게 외부의 적이 많아질수록 오픈 AI는 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주 기사인데요.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는 와중에 샘 올트먼이 오픈 AI의 이사회로 다시 참여했고, 지난 11월에 갑자기 이제 해고를 당했죠.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샘 올트먼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픈 AI가 너무 잘 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질투나 경쟁, 이게 커지면서 오픈 AI에 대한 공격이 세졌고, 오픈 AI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내부적으로 조직력이 강해지고 좀 더 무서운 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가 된 이유가 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녹화 방송인데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흥미진진한 내용인데 제가 지루하게 얘기해가지고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본이 없이 제가 그냥 중원부원 얘기하는 거라서 듣다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도 많은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도 좀 재미있는 방송으로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